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 언뜻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거야? 어디에서 왔지? 어디에서 있지? 그리고 또 어디로 향하는 것이지? 이럴 때 꼭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 충고도 받고 싶죠. 그런 분을 오늘 특집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귀담아 듣는 촌철살인의 논평을 하시는 정규재TV 정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그렇게 아닙니다. 과찬을 하셔서. 과찬보다는 실제 이제 그런 놓치고 있던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예. 정말로 이게 보수다 진보다 이런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가 예. 가야 하는 방향에 아무리 내 가치가 옳고 바르다고 하더라도 네. 현실에서 정말로 확인해 봐야 할 점을 잘 지적해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유, 무슨 말씀이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한 보름 됐죠. 네. 네. 어떻습니까? 이제 생각하셨던 것만큼입니까?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떻든 이 소위 쿠데타 국면으로부터 벗어나서 금방 안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은 놀라운 점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정되고 있는 것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외국인들 눈으로 보게 되면 야, 이거 놀라운 얘기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뭔가 정치판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12.3 쿠데타가 어떻든 합리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국가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사회 기능이 정상화되고 그런 것들이 선거를 통해서 잘 마무리가 됐고 또 선거 이후에도 잘 정착하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들이 뭐 발생한다거나 어떤 충돌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과정 없이 잘 되고 있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아직까지는 국무회의입니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을 데리고 지금 국무회의를 그야말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열고 있죠. 또 오늘은 추경까지 결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상황은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건 사실 좀 유화적인 평가고 예. 굉장히 정상화됐다. 이대로 간다면 완전히 정상화되는 것도 뭐 멀지 않았다. 뭐 완전히 정상화라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내각의 재구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시간이 진행이 되면서 충분히 마무리가 된다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잘 되고 있는 거다. 정상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이런 안정화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입니까? 이 짧은 기간에 국정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둘 다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G7 같은 경우에 보면 그건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기가 아주 빛났던 그런 정상 외교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 같은 룰라 같은 분들하고 이 코드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든 룰라 대통령하고 손을 붙잡고 서로 눈물을 글썽일 정도의 친화력을 보여주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거는. 네. 그러니까 G7에 가서 물론 우리는 이제 초청받은 일종의 참관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7+7 회의를 잘 했고 또 1:1 정상회담을 뭐 9번이나 가지게 되고 또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정상화되고 있는 것을 아주 적절히 잘 표현이 됐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어떤 뭐 그런 성격이라고 해도 좋고
글쎄요, 뭐라고 해도 좋을지 성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든 무경험 상태의 외교적 경험인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정상회담을 잘 하고 왔죠. 일본 이시바 총리하고의 그 미팅 장면도 아주 폭소를 자아내게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장면들을 연출했고, 그런 것들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준비가 그만큼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타고난 것이다. 뭐 이렇게 본인의 성품에서 오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준비라는 것은 뭐 위성락 보좌관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써주는 거 뭐 이런 걸 텐데 그런 걸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개인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아주 그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처음 만나서 서로 간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굉장히 재밌어서 무슨 뭐 대통령 후보와의 인터뷰나 또는 아주 뭐 그야말로 제가 이 고집 세고 토론을 평생을 예리하게 해온 예. 말하자면 좌파 때려 눕히는 뾰족하시잖아요. 그런 성격인데 두 사람이 만나서 한 5분 10분 동안 그냥 웃었습니다. 손잡고. 그렇게 웃었더라고요. 예. 그 즐겁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이제 즐겁고 웃었다는 건 선수끼리 만나니까 이제 알아보는 겁니까 서로? 아니 단순히 선수끼리 만난 것보다 그 웃음 만나서 반갑다고 하는 표현이 예.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웃음을 예를 들어서 룰라하고 뭐 남아공 대통령하고 호주 총리하고 뭐 캐나다 총리하고 일본 총리하고 만났을 때도 일본 총리하고 만났을 때도 그 웃음을 웃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한참 그 이시바하고 폭소를 터뜨리고 웃는 장면이 거기서도 나오는 거죠. 그는 개인의 성품입니다. 성품이다. 예. 그건 뭐 기획이라든가 참모들이 잘 만들어 줬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개인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네.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넘친다, 오히려 좀 오버한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국격도 지키고 대통령의 체면도 좀 그리고 국민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 그 짧은 기간에 이런 보여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품입니다. 예, 성품이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 전에 이제 2번을 만나 뵀는데 누가 저인데 인상을 물어요. 그분이 인상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물어서 제가 발랄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발랄하다는 표현이 참 보통 우리 잘 쓰는 표현이 아니죠. 또 뭐 대선 후보한테는 더 쓰기가 어려운 표현이죠. 성인들끼리는 발랄하다 이런 표현은 무슨 어린애가 이야기해 발랄하더라 뭐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 것이 어른들끼리 발랄하다 이 말을 잘 하지 않죠. 근데 제가 발랄하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발랄이 뭐죠? 어른들끼리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 제가 조갑재 선배하고 같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한 오랫동안 얘기했죠. 저녁 먹으면 3시간을 넘어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가 다 끝나고 이제 먼저 일어나시고 제가 물었어요. 조 선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거. 조갑재 선배의 말씀이 야, 참 명랑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발랄 명랑은 보통 어린이들한테 쓰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야, 참 명랑하다고 말하는 거나, 야, 참 발랄하게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독특한 거죠. 그런데 그 싫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그 독특한 매력이 있죠.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이제 신뢰가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저도 몸으로 느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표현은 이제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네.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사실 그 속에서 사니까 나날이 일어나는 뉴스를 따라가다 보니까 못 느낍니다만은 약간 뒤로 물러서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12.3 쿠데타 시기하고 지금 시기는 천양지 차이죠. 네. 완전히 안정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아주 멋지게 회복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조갑재 대표하고 만났을 때 하고 있던 그 대통령의 성품이나 성격들을 봤을 때 아주 네. 독특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네.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한 보름 정도를 네. 우리가 성과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네. 정상으로 되돌아온 시간이 매우 짧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성격, 지금 옛 예,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일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30조, 내용으로 따지면 10조 감액 문제를 빼면 20조거든요. 20조 2천억 원인데 그 20조짜리의 이재명표 추경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표 추경 20조 2천억 원을 결의한 것은 구국무회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구국무위원들을 데리고 아주 뭐 얼굴 붉히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잘 결의를 끌어냈죠.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네.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메시아로서는 절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물론 했는데. 대한민국이 갖는 제도 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제가 늘 걱정하고 했던 게 이제 보수 진보 양대 정치 진영에 속한 국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증오, 분노심, 적개심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직도 일각에는 상당히 그런 적개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는 좌파 진영에서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경우에는 우파 진영 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말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조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이제 억지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G7에 가서 왜 빨간 카페트를 더 대접을 못 받았나. 뭐 말하자면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죠. 네. 근데 그건 이번에는 아예 안 깔았거든요. 근데 아예 안 깔은 사실은 뒤로 돌리고 그저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환영 나오는 사람들도 왜 인디안 추장 복장한 사람만 나왔나. 네. 하고 이제 조롱을 하죠.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적대감, 조롱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외적인 것처럼 보이죠. 야, 너희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냐. 말하자면 이런 느낌을 들게 하면서 상황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대통령 선거 과정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심한 적대감 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조롱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폭력 사태 이런 것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적어도 그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격앙되고 또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나름대로는 절제해주고 균형 감각을 회복해주고 자제해주는데 상당히 그래도 이 실력이 발휘되고 있는 거다. 민주의식이 나름대로 네, 보수 정착이 되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건 뭐 이렇게 비폭력으로 조용하게 잘 멋지게 치러지죠. 그러니까 네. 양대 이번에 뭐 여러 군데서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과 국힘당의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에서 또는 시차를 두고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말하자면 대통령 캠페인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충돌이 있다든가 폭력 사태가 있다든가 또는 뭐 소주병이 날아다닌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꽤 성숙해지고 있었던 거죠. 저희들이 그 이제 정기호 대표님 모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네. 놓치고 있는 것 중에서 네.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력 또는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구나라는 한 단면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국무회의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겁니다. 국무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이번에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어색하시죠? 이러고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날만 하더라도 여러 국무위원들이 다소 가시도친 얘기들을 뱉어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간 분위기가 살벌한 것이었는가 또는 굉장히 적대적이었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 다음 국무회의 때부터는 굉장히 안정되게 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놀랍게도 발언들을 다 껄끄러운 발언들도 시키고 또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솔직하게 의견들을 밝히고 하면서 지금 2주 됐는데요. 아마 국무위원들은 굉장히 만족할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누구 국무위원들한테 개개인에 물어봐 소감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회의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비교적 선선한 마음으로 네. 회의에 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장관으로 거죠. 물러날 때까지 네. 어쨌든 하겠다 네. 이런 마음이 이제 있다는 걸로. 그래서 저는 저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예. 봅니다. 그런 것 자체가 공정 가능성을 보여주고 네. 서로 주장은 달랐지만 서로 협조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지금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에도 벌써 뭐 그렇게 어색한 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 뭐 58% 정도의 업무 지지율을 보였다고 하는 건데 저로서는 약간 낙담스러운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조금씩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예. 낙담이라는 것은 저는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체감적으로는 좀 더 높아야 하는데 높아야 되는데 60%는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네. 58%가 좀 낮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약간 들 정도예요. 여전히 이제 관망하는 국민들이 더 있다. 신뢰를 100% 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뭐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물을 때 예. 마음으로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답하지만 워낙에 그동안에 적대 진영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답을 쓸 때는 그 답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아직은 마음으로. 못 쓰는 거죠. 예. 네.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뭐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제 서울은 불장이 돼 있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뭐 얼음장도 저런 이제 네. 얼음장도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정책이 이런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느냐,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냐, 아니면 단기 처방이라도 뭔가 조치를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가면 당장 이제 갑론을박이 나오고 논쟁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불장이 생기는 문제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예견되어 왔던 것들이고 서울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인가 저게 우리나라 이 부동산 시장은 붙으면 너무 뜨거워지고 또 식으면 너무 식어버리는 약간의 냄비적 어떤 속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조금 빨리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빨리 출발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올 연말 내년 정도 가면서 상당히 뜨거워질 거라고는 일반적으로 예상들이 되어 왔죠. 지방 아파트나 땅값이 냉각 상태에 있다 또는 냉동 상태다 하는 것도 역시
예상되어 왔던 것들이고 당분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지방 문제는 집값 문제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 뭐 웬만한 도시에도 센터들이 집들이 막 빈집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뭐 울산이다 뭐 포항이다 이런 데 가도 시내 센터들이 집들이 비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런 상황이 조만간 개선될 가능성은 없고 별다른 처방도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소위 우리가 지역에 어느 정도 활기를 바라느냐 또 지역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저는 지금의 지역 균형 정책으로는 치유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방법과 다른 어프로치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방법을 못 고치고 있죠. 말하자면 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돌릴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저는 불가능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다른 어프로치가 필요하고 어떤 어프로치냐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지금 정책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설명하기 시작하면 좀 길어져요. 그런데 서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은 역시 이제 지금 3만 가구를 더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만 가구를 더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좀 더 본격적인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 같은 것을 뭐 어떻게 이용을 해서라도 공급을 좀 더 화끈하게 늘리는 예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빨리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내각이 빨리 구성이 되어야죠. 내각이 빨리 구성이 되어서 서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서울시장하고 새로 들어선 내각이 서울의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을 늘릴 것이고 어느 정도 늘려갈 거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숫자로 보여주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파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서울의 강남 이런 데는 다 이제 완전히 고령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한 게 한 5년부터다 이렇게 본다면 75년에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를 갖기 시작한 사람은 지금 건 7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대 중반, 80대 이렇게 들어가면 집 팔아야죠. 뭐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 후에는 상당한 자연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근데 당장이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당장이 뜨거워지는 것은 당장의 공급 계획으로 재우는 수밖에 는 도리가 없죠. 이거 뭐 세제 가지고 풀어질 문제 같지는 않고 공급 계획을 화끈하게 내놓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부동산 문제가 내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정도로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선별이냐 보편이냐 그러면 뭐 또 선별로 갈 경우에는 또 어떤 단위를 선별로 가고 보편 범위는 어떻게 하고 이게 막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고 한국은행 경제까지 나서서 보편보다는 선별이 맞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권한 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밑바닥에 있는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자영업자 어떤 저로든 좀 그래도 불이라도 좀 지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이 은발의 오줌 누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실 저는 이 복지제도 복지 자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두터운 복지여야 한다는 게 제 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5만 원에서부터 50만 원까지 각 그 계층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또 일반인, 또 그 이제 그 위에 소위 고소득층 해서 15만 원 구간까지 이렇게 여러 구간이 4구간, 5구간이 있게 되는데 저는 사실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지금 내놓은 그 분석 자료를 보면 그렇게 20조 원을 풀면은 0.1%포인트 정도의
성장률이 올라갈 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0.1%포인트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사실 뭐 호텔 경제학, 경영학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당장에 돈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 복지로 상위 계층에도 15만 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정치적인 센스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늘 정부에 세금을 내왔던 사람들이어서 10만 원이라도 공돈 좀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야, 돈도 많은 사람들이 뭐 10만 원 가지고 좋아하겠냐고 하지만 의외로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역으로 말하자면 안 주면 불만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을 푸는 입장에서 볼 때는 보편적으로 풀어주는 게 맞다고 정치적 판단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는 사실은 은발의 오줌 누기처럼 오줌을 누울 때는 따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치게 되면 곧 더 추운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서 뭔가를 따뜻하게 데우는 것은 조금 지나면 더 추워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종의 캄플 주사와 같기 때문에 아예 상층부로 놔두고 하위 30% 또는 최대한 범위를 넓히더라도 하위 50% 미만으로 될 수 있도록 사실은 가는 게 좋은데 아마 새로 구성되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역시 사람들이 돈이 있을수록 이 작은 돈이라도 정부가 주면 감격적으로 느끼죠. 야, 그동안 뜯어만 가더니 그래도 조금 주는구나 하는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0만 원을 가지고 사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한계 효용이 높은 거다 이렇게 흔히 경제적으로는 얘기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부자들에게 주는 15만 원도 소비 진작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15만 원 가지고 부자들이 가서 저녁 식사에 쓸 땐 자기 돈 보태서 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50만 원어치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텐데 역시 자영업자 부채 정리라든가 이런 구조 개선 문제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더 좀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나. 너무 지금 새 정권이 든지 보름 만에 일단 약간씩 뭐 선물이라도 좀 주고 시작하자 하는 아마 정치적인 압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요. 밑바닥 경기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은발의 오줌 누기 뭐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100% 중에서 50%를 집중 지원하자고 해봐야 뭐 예를 15만 원이 30만 원 되는 거 30만 원 50만 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대로 도느냐 안 돼 이런 것도 좀 논쟁적으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 자살률 조사를 해보니까 통상적으로는 60대가 가장 높았는데 유독 2024년도에 자살률 조사를 해보니까 40대 50대의 자살률이 60대보다 더 앞섰다는 겁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응급 환자한테 생명부터 붙여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우리가 효용이나 효과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하는 것이 맞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필요한 계층에 더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계층까지 정치 군중임으로 똑같은 내 물의 1의 권리를 가진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지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또는 부자들에게 갈 돈까지 얹어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4, 50만 원 뭐 4, 50만 원이면은 가난한 생활에 있어서는 그래도 꽤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따뜻한 어떤 저녁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살률이라든가 지금 살기가 너무 심각해서 급히 정부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다. 오케이. 인정은 합니다만은 그럴수록 오히려 필요한 자에게 더 줄 수 있는 여유들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게 인색해서 선별적으로 주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급한 사람들에게 더 주자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주는 게 오히려 맞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 결국 국가가 이제 뭐 채권 발행을 통해서 부자들이 세금 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대기업 감세를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환원만 하더라도 몇십조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제 전문가로서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기업 감세 같은 경우는 얘기들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사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법인세도 이 개인 부자들에게 매기는 소득세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법인세를 누가 내느냐 하는 경제적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부자인 어떤 기업이 내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좋은 기업일수록 소비자에게 쉽게 전가되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는 그렇고요. 지금 사실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예를 들어 소득세도 아마 정부가 실제로 소득세를 매기려고 할 경우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부자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느냐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탑3 안에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크라파의 오래된 부자들과 거의 맞먹는 정도 수준의 소득세를 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9% 정도 내거든요. 네. 딱 거의 뭐 절반이잖아요. 절반의 소득세를 내고 여기에다가 건강보험을 합치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말하자면 부자들이 지금도 세금을 엄청나게 내는데 더 내라. 그 차마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 슬로건을 우리가 세우기는 좋습니다. 부자들이 그래도 좀 더 내달라. 그 호소할 수는 있는데 이것 말고 지금 거둘 수 있는 세, 특히 많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 때 감세해 준 게 부동산세거든요. 그 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이런 데서 웬만한 집이면 수천만 원씩 감세가 되었습니다. 수천만 원 감세를 해주고 이번에 말하자면 경기 보조금을 주면 15만 원씩 준다? 사실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금을 걷는 행정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매길 수 있는 데는 부동산 세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그래도 지금 또 불장이야. 부르는 게 값이야. 그러면 아마도 정부로서는 결국 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 때 매겼던 수준으로 그럼 다시 매겨야 되느냐.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거거든요. 이런 딜레마에 지금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국가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추경 20조, 감액 추경까지 합쳐서 30조 원을 야 이런 거 좀 적게 해라. 뭐 선별적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세를 어떻게 할 거냐. 야, 뭐 또 부동산 세금을 꺼내야 되느냐. 부동산 세금을 꺼내봤자 효과가 없고 그야말로 착취적으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이거 내봤자 또 효과가 있을 거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조세 문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어떤 세금을 걷느냐 하는 문제는 조세의 대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어떤 국가든지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금을 많이 내는 상위 10%, 소득 상위 10%가 부담하는 비중이 80%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아마 일반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요. 네. 상위 5% 정도까지 가더라도 그건 뭐 70% 가까이 내죠. 그건 많이 냅니다. 네. 그러니까 야, 그럼 부자들만 그렇게 부담해 왔어? 라고 오히려 느낄 정도로 많이 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지금 미국보다도 우리가 그 비중이 높거든요. 그럼 그 비중이 높은 게 거의 뭐 스코틀랜드나 무슨 뭐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저 스웨덴이나 뭐 이런 정도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 부동산세를 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금을 늘리는 방법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이제 정치와 정책을 이용해서 한다고 보고. 네. 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경제 전체를 키워나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죠. 자, 정치하는 문제, 경기를 키워서 세금이 더 그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700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오히려 보수 진보 이념 논쟁이 아니고 경제를 잘 알고 특히 실무를 꿰뚫고 계시는 정규재 대표 같은 분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불효불급한 걸 제외하고 안 써도 되는 돈 이거 줄이면 몇십 조 정도는 줄일 수 있다, 10%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던데 이 주장이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말은 맞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빠듯하게 느껴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의 예산이 360조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지금 700조까지 불어난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360조에서 700조 같으면은 지금 예를 들어 350조 그죠? 340조를 더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80% 90%를 더 걷는 겁니다. 아니 그게 지금 매년 걷는 거니까. 원래만 그렇게 많이 걷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매년 그렇게 걷어온 겁니다. 수천억 원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60조 쓰던 문재인 정부 초기의 조건보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을 더 쓰고 있는 거죠. 그 돈이 다 어디 갔나 이거죠. 수백조죠. 수백조를 어쨌든 더 쓰고 있습니다. 아니 수백조, 수천조입니다. 천조가 넘습니다. 340조, 그 전년도 같으면 300조, 그 전년도에 250조 이런 식이잖아요. 수천조가 넘는데 이제 수천억이 넘다고 발표하셔서 제가 이제 어쨌든 그렇군요. 그래서 엄청나게 더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돈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죠. 누군가는 먹고 떨어진 겁니다. 누군가는 먹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먹고 있냐? 제가 먹고 있는 거를 대강 때려잡았으면 첫째, 지방 토호들, 건설업자를 포함한 지방 토호. 둘째, 공공
부치들, 양반 부치 뭐 이런 뜻으로 부치란 예, 예. 말을 쓰면 공공부치입니다. 공무원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부치. 지금 그 우리 주변에 가보면 무슨 뭐 협회 무슨 단체 무슨 단 이런 이름을 든 무슨 각종 뭐 협회라는 말이 가장 기본적입니다만은 또는 정부 예산 중에 이 예산을 숨기기 위해서 특별한 무슨 기금 이런 식으로 해서 숨겨놓고 불어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의 예산을 정말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칼질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될지 제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네. 이제 조각이 되는 걸 좀 봐야 되죠. 그런데 정부 밑에 정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물론 굉장히 이번에 왜 뭐 서울에 무슨 공무원들이 무슨 지원금 가지고 뭐 해외여행 갔다 오고 이랬다는 뉴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물론 그런 논들도 있습니다만은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단체, 협회 이런 것들이 정부 밑에 딱 직접 턱을 받치고 붙어 있는 것만 해도 15,0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거대한 조직들이 정부 예산을 전부 녹여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10% 제가 볼 땐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700조 원까지 불어나는 윤석열 정부의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났는데 70몇 프로 불어났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잘라가지고 적어도 500조 원 밑으로 끌어내려 놨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안 줄였어요. 네. 하나도 안 줄였습니다. 방만하게 늘어난 것을 그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하자면 똥볼이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구조조정을 지금 안 하면 그 저는 이재명 정부 야 그거 해내겠나? 해내기 어려울 걸. 그 걱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안 하면 다음 정부는 아마 이재명 정부를 저주할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사고로 보면 이제 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뭔가 대대적인 수술, 혁신적 접근, 그리고 결과가 국민들에게는 더 좋아지지만 예산을 좀 줄이는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연말에 보면 또 자 예산을 늘리자. 국민들은 두텁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두텁게 우리가 보장을 좀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예 그냥 거품 다 빼자. 이렇게 가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 저는 대단히 기묘하다고 보죠. 예. 이 정부 산하나 각종 정부에서 숨기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기획 예산 업무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은 대통령 밑으로 뽑아내겠다는 게 지금 계획이거든요. 아마 여기에 물론 전문가들이 앉게 될 겁니다. 전문가들이 앉게 되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각 부처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의 예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도 그렇습니다. 지방도 그런데 지방의 토호들이 예산을 전부 녹여 먹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임자가 있는 것들이 다 임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끊어내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엄청난 노력이 들 겁니다. 저는 이재명 아마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모를 리가 없죠. 네. 저는 당연히 아는데 그동안에는 일종의 선거를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다고 생각했고, 저 자신도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저 혼자 떠드는 얘기입니다만은 뭐 약간의 오디언스가 있고, 근데 저 혼자 떠드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토호들이 다 해먹는다는 이 구조를 모를 리가 없죠. 또 그러고 정부 밑에 붙어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이 예산을 뜯어먹기 위해서 정말 뭐 끊임없이 국회를 포위하고 특정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스포일 시키면서 예산을 엄청나게 뜯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하려고 그러면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정말 뭐 끈질긴 어떤 실사를 거쳐서 제가 볼 때는 10%가 아니라 20% 정도까지도 염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성정 그리고 아까 이제 뭐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정세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면 네. 국가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갈 사람은 절대 아니다. 네. 국가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복지에 쓰겠습니다라고 선택할 정치인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예산 제대로 지금 쓰고 있느냐. 이거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국민의 삶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좀 나아지고 네. 여기서 예산 절감한 걸 가지고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보내자 우리가. 아니면 아예 국가 예산 줄이자. 700조가 아니고 최초로 650조로 가는 정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삶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퇴임할 때 국가 부채를 늘려놓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자기 자존심상 유지가 되겠느냐는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빚을 늘려서 국민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살아왔던 인생 역정 또는 정치 역정과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오늘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화두를 좀 던져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걸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예산의 국회로 넘어갈 때 실제로 지금 아까 제가 중소기업 예산을 얘기했는데 중소기업 예산이 수백 건입니다. 예산 종류로 따지면. 근데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무슨 기금을 만든다 그런 기금이 이제 쭉 흘러가서 최종적으로 어떤 중소기업에 지원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에 이제 꼬리표를 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1 또는 그 다음은 A-2 꼬리표를 쭉 따라서 어떤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꼬리표를 달고 쭉 내려가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수표로 국고 수표로 돈이 나가기 전 단계에 거기서 보니까 이거는 A-1로부터 얼마가 왔고 A-23으로부터 얼마가 왔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이걸 못하게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번번이 이걸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지도 그렇습니다. 복지도 수도 없는 예산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실 역설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출산 예산 이런 거 있잖아요. 몇십 조가 들어갔는데 정작 출산율은 안 올랐다. 네. 그것도 몇십 조가 들어가는데 어디에 갔는지를 한번 보자 하고 돈의 꼬리표를 따라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못해요. 왜?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반대합니다. 어디서 와서 야, 니 지금 어디가 어딘지 사진 한번 찍어보자 말이야. 핏줄이 어디에서 막혔는지 네. 못 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거부합니다. 야, 너 왜 그런 거 해? 로비 받아 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국회가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속 사정 중에 하나는 김영란법. 밥도 못 먹게 하나? 김영란법의 강행. 이 말하자면 박근혜의 탄핵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명분은 딴 걸 갖다 붙입니다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재정을 잡아먹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 예산, 지역균형 발전 예산. 지역균형 발전도 완전히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예산. 실제로 지역민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예산만 커지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냐? 중간에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 주인이 있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뭐 예산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덩치별로 묶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자 하고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삭감해 들어가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달라붙어서 스포일시키죠. 그 주인들이 각 단계마다 말하자면 그걸 무산시키는 힘으로 작용하죠. 자, 이런 것은 이제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 이 문제 같으면 국회 차원에서 뭐 언젠가 정권을 보수도 잡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치적 좀 대타협을 통해서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서 정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양정당이 좀 나서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당은 누구 특정한 개인이 안 나서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정당은 심지어 과거에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국회법을 고쳐가지고요. 자, 이거 얘기하면 아마 우리 국민들 국회를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국회법을 고쳐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을 내잖아요. 민원이라는 것은 행정부서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것이 국회로 오거든요. 네. 되면은 누가 국회로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처가 원래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행정부처가. 그런데 거기서 안 되니까 국회의원에게 들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민원 처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민원이 오면 이 민원을 다 모아가지고 국회에서 정부로 넘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겨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민원을 받아가지고 각 행정부처로 네. 쭉 이제 뿌려줍니다. 그러면 각 행정부처는 국회에서 넘어온 민원은 각별히 봐야 되겠죠. 국회의원 이름이 딸려오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해가지고 그 처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국회로 보고를 해라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거부했죠.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법이거든요. 국회는 원래 민원 처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국회가 이런 법을 만들죠. 그 국회의원들은 민원 한 건 한 건이 얼마나 중요한 표잖아요. 그러니까 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 민원을 원천적으로 못 받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국힘당을 비롯해서 뭐 민주당도 민원에 있어서는 뒤떨어지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포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힘 있는 대통령이고 그 누구도 사실은 합법적이고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거역하기 어려운 권력이죠.
그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 있죠. 최근에 제가 국회의원 한 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네. 했는데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렸으면 네. 국회에서 활동할 때 자, 기업, 단체, 고액 후원자 이런 쪽에 좀 의존하지 말고 아예 국민을 바라보고 그냥 만 원씩 후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훨씬 더 우리 국가 경쟁력이 좋아질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좀 선도적으로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비슷한 거 아니냐고 그런 거 한번 해보자고. 왜냐하면 이익단체의 크기가 워낙 지금 거대하기도 하고 네. 또 집요해서 이거 이렇게 가면은 국민들과 정말로 단체를 이끌어가는 기업이든 어디든 이 영향력이 더 막강해지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나라 못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그렇게 적이 될 수 있거든. 있으면 좋죠. 근데 그 누군가는 이제 선도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천을 하면 이제 정당에서 또는 국회에서 눈총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건 누군가의 뭐 로비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하는 법도 만드는데 누가 나서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이 구조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왜 우리는 돈을 늘리는 방법만 이야기하느냐. 아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면 그것이 오히려 정치 없이 국민들을 제대로 살릴 수도 있는 길인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정부 구성이 되고 아직은 정부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 정부 구성이 되고 자리를 잡으면 아마 이 문제를 바로 끌고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예산 기능을 가져가겠다고 한 데는 이제 이런 계산들이 들어 있는 거죠. 네. 직접 본다, 한번 개혁을 해본다. 도지 같은 미국의 도지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도지는 왜 일론 머스크가 도지 소위 정부 재정개혁 업무를 맡게 되었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도지 개혁팀에 데려갔던 전문가들이 전부 전산 전문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예산이 스타트를 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흘러서 밑에까지 가는지를 추적을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일에 어떤 부서에 무슨 공무원이 5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이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해고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예산이 잘리면 잡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도지가 하는 일은 예산을 자르는 일입니다. 사람을 자르는 일이 아니고 원래가. 근데 쭉 가다가 야 이거 예산 이거는 원래 취지하고 달리 엉뚱한 데로 가서 사용되고 있어 하고 예산을 자르면 거기에 딸려 있는 사람이 잘려나가는. 그래서 도지가 뭐 수천 명을 잘라낸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자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노동법 구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노동시장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보는 사회적인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개혁에 나서면 지원도 받겠죠. 국민들이 지지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답이 없다. 국가 부채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정치의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정부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국가 부채가 이번에 이 30조 원 추경하잖아요. 예. 그러면 국가 부채가 49% 정도 되거든요. 예. 야, 뭐 50%도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 부채, 뭐 기업 부채 이런 것까지 계산하거나 하고 국민연금 부채가 또 구조적으로 어마어마한 국민연금 부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부채 이런 걸 감안하면 아마
이게 50%에서 55% 정도 접근하면 국제 그 크레딧 레이팅 무디스라든가 S&P라든가 이런 데서 경고음을 울릴 겁니다. 근데 한번 경고음이 울리고 나면 사실은 회복할 방법이 잘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예를 들어 자영업자 장기 부채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이자도 못 내는 것들을 이번에 이제 요 20조에 포함해서 자영업자들의 장기 부실 채권도 매입해서 처리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개인 부채들이지만 이 개인 부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히 국가 부채로 넘어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냐는 것도 지금 거의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지금 우리 국가 부채가 50%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번에 안배웠을 때도 이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부채도 저거 정리하기로 들면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국가 부채를 늘려가면서까지 네. 포퓰리즘도 좋아 이렇게 나오실 분은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국가의 경제 상황 때문에 온 것이냐,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내 빚을 더 이렇게 갖게 됐느냐, 이제 이런 것도 좀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이렇게 비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살림살이가 요즘 엄청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자. 두 번째, 빚 더 내 쓰자. 라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쓰는 거 제대로 쓰고 있는 거야? 네. 밥을 꼭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적정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전기 지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수돗물은 제대로 쓰느냐 아니냐? 에어컨 좀 일찍 거라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보고 하는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그 집권 여당의 이제 전현직 지도부를 모아놓고 밥을 먹을 때 굉장히 소박하게 식사해서 다들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습니까? 그 네. 정도로 지금 이제 이걸 누군가가 바깥에 알리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은 정말로 10원짜리 하나도 뭐 아껴서 김밥을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도 아껴. 왜 이건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들은 세금으로 쓰는 돈인데 국가가 빚을 내가 더 쓴다는 것은 체결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결국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월급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 보장해주고 월급 다 주는데 우리가 쓰는 돈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보고 거기에서 줄일 수 있는 걸 줄여서 다른 재원으로 일단 전용을 하고 네. 그 사람들은 다시 경쟁력을 키워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또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마 예를 들어서 곧 이제 내가 출범하고 대통령 산하로 이제 예산 정책에 대한 기구들이 넘어오면 국회에도 예산정책처라는 예산 분석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아마 예산 문제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팀이 짜여질 겁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그 팀들이 실력 발휘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봐야죠.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 인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역대 정권에서 보지 못했던 일종의 돌파구로 저는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역시 오늘 정규재 대표님 이제 모시고 말씀 들어보면 어렵긴 하지만 막연하게 네. 희망만 가지는 수준에서 이제 구체적인 대안까지 우리가 마련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 방법이 들어서 있죠. 예, 예. 우리 사회가 예산을 늘려온 것이기 때문에 네. 예, 또 어느 정도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도 가능하죠. 그런 네. 논의를 계속 좀 저희들이 뭐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정말로 귀하고 저에게는 아주 속 들어왔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오늘 특집 인터뷰 정규재 대표와 함께 했고요. 저희들이 나오고 있는 광고 2가지가 있는데요.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에 오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이제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라는 방식으로 요일별로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가격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스픽스몰에 들어와셔서 직접 어떤 제품이 어느 정도 가격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광고는 이재명 평전입니다. 중앙대 문해창작과의 방현석 교수님이 쓴 책인데 저도 저 책을 보고는 감정 조절을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 됐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가장 아주 상세히 잘 정리가 돼 있다. 이재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는데 여러분들께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집 인터뷰 정기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